안녕하세요. 지인입니다. 이번 핸드 오브 디테일즈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것까지 하고 나면 이제 스킨의 마무리, 그리고 이제 라인 부분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그 다음엔 이제는 그 라지가 마지막에 했던 그 나머지 부분의 핸드 오브 디테일들을 이제 듣기 연습을 하면서 조금 들으시면, 아,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보면서 조금, 난 이게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나는 이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그래서 더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 그냥 꾸준히 계속 조금 들어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왜냐면 오시면 반드시 들으실 거예요. 오시면 반드시 들으실 거기 때문에 그때 막상 임계 때 닥쳐서 내가 한 번도 안 들어본 내용들이다 이런 게 또 생길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거를 좀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귀에 익어서 가시면 그게 이거였나 보다 이런 식으로 덜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미국 병원에서 이제 임계할 때 쓰이는 용어들 우리가 거기서 해보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해드리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제가 3일 밤번이 끝나고 이틀 쉬고 하루만 일을 하면 이제 일주일 또 쉬는 날이 되는데요. 이제 딸애가 이제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주일을 또 오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자기 스케줄을 짜고 그 다음에 스케줄러가 밸런스를 맞추거든요. 그러면 내가 조금 이제 일정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일하는 날을 이렇게 조금 앞뒤로 좀 이렇게 몰고 하루 정도는 할리데이나 퍼스널 할리데이 이런 거를 써가지고 좀 이렇게 자기가 원할 때 길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퍼스널 할리데이는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 차곡차곡 시간이 어큐뮬레이션 돼요. 쌓여요. 그러면 내가 원할 때 그 퍼스널 할리데이를 넣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내가 신청해서. 그거는 돈을 주는 이제 페이드 타임 오프예요. 그걸 쓸 수 있고, 내가 할리데이에 일을 했어요. 그러면 할리데이 그 시급도 받죠. 1.5배를 받으면서 할리데이에 일을 하고 나면 할리데이에 일한 시간을 또 줘요. 평일에, 나중에. 이거를 페이드 오프로 쓰라고. 그걸 또 모아가지고 내가 할리데이 일하면 나중에 그걸 또 평일에 다음 스케줄 짤 때 내가 또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병원에는 한 달에 이 퍼스널 할리데이를 몇 개까지 쓸 수 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있는 시간만큼 쓸 수 있고, 그리고 스케줄러가 밸런스를 맞추면서,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좀 그냥 얘기를 해주고 권유를 하지, 이거 안 되니까 무조건 잘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스케줄이 나오고 나서도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이게 스케줄이 온이지만 나 퍼스널 할리데이 넣어줄 수 있을까라고 스케줄러하고 매니저한테 얘기를 하면 또 이게 또 조정이 돼요. 그런 경우도 되게 있기 때문에 스케줄이 막 한국처럼 짜주는 대로 무조건 가, 리퀘스트 절대 못 넘어 이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플렉서블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자기 일정에 맞게끔 넣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 좀 한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병원 파업이라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이 상황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오셔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들이 능력을 더 펼치고 편하신 대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조금만 이렇게 노력하시다가 기다리다가 때가 되셨을 때 꼭 오시길 바래요. 지치지 마시고. 자, 그럼 오늘은 스킨 두 번째 시간. 우리 지난번에 DTI 했었잖아요. 이 DTI 때문에 어제도 이렇게 병동 간의 환자를 인계를 주잖아요. 그러면 환자 인계를 이제 전화로 줘요. 환자 인계를 전화로 주고 스킨은 반드시 널스가 내려가서 인계 받는 널스하고 서로 인계를 줘요.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제 그쪽 차지 널스도 와가지고 다시 메저링을 하고 이게 스테이지 2가 맞냐 3가 맞냐 이게 DTI냐 아니냐 이걸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실제로 이제 환자를 내려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간호사가 갔어. 근데 그쪽 이제 차지 널스가 이거는 DTI가 아니다. 이미 이 DTI가 넘어서서 언스테이저블이나 스테이지 4로 갔다. 이미 벗겨져가지고 이게 아니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서로가 이거는 이거다 아니다를 조정해 주기 위해서 저희 차지 널스도 또 데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차진 널스끼리 여기는 막 싸우고 우기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이제 서로가 이거는 이 정도, 이거는 이 데피니션에 따라서 이 정도이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그쪽에서 아니 이거는 더 이상 DTI가 아니고 이미 스킨에 디핏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거를 스테이지 4라고 불러야겠어. 아니면 3라고 불러야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는 그쪽에서 마지막 다큐멘팅을 스테이지 3라고 변경을 해줘.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올라와서 차지 널스가 그 환자 마지막 스킨 어세스 다큐멘팅을 DTI에서 이제 스테이지 3로 변경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DTI가 되게 스테이지 3, 4나 언스테이저블이라고 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스테이징을 하기가 되게 애매모호하거나 너무너무 이제 이거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이거를 약간 트릭처럼 언스테이저블이라고 아예 그냥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제 그 환자는 DTI가 스테이지 3로 급격하게 변해서 이제 차팅을 이제 다시 추가로 넣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 그게 실제로 인계줄 때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그게 병원에서 스킨 이슈가 뭐 가장 수가 많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계를 주고받을 때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이 부분은 뭐냐면은요. 스킨을 어세스할 때 뭐 스킨이 인텍트 해요, 뭐 인텍트 하지 않아요. 스킨이 이제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색깔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어세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미국에 오시면 대부분의 병원의 차팀이 이렇게 클릭하는 이제 클릭해서 선택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클릭해서 선택할 때 쭉 나와요. 그래서 내가 스킨 색깔은 어떤 게 있다.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안 들어본 표현이다 싶은 것들을 그리고 갖고 왔어요.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 이제 특별히 이제 스킨은 색깔이 뭐 핑크 헤어 이런 거는 원래 색깔이 이제 괜찮은 색깔이고, 페일하다는 거는 창백하다는 거고, 사이애나틱은 이제 청색증처럼 이제 그렇게 왔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런데 더스키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스키가 뭐지? 처음에는 약간 이런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서 제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잘 몰랐어요. 근데 더스키라는 건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색소 침착처럼 중간중간 이 피부 색깔에 까맣게 이렇게 색소 침착이 된 것처럼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좀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이 뭐 어떤 그 베스큘러 디지즈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있을 때 피부가 컬러가 더스키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더스키하다가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멍들다, 이런 거 브루이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에키모시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에키모시스하고 퍼프라하고 페테키아가 데피니션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다시 알려드리려고 제가 데피니션을 갖고 왔는데요. 페테키아는 아주 작은 스팟의 그런 이렇게 빨간 반점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게 보통은 3mm, 이거 좀 밑에 작은 것들을 이제 페테키아라 그러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 그게 퍼포라예요. 이 퍼포라는 이제 이 페테키아보다 조금 더 커서 페테키아 여러 개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조금 더 큰 출혈성 반점을 이루게 있는 게 퍼포라예요. 이게 퍼포라고. 그리고 나서는 이게 지금 에키모시스라 그러는 거 색깔이 다르죠. 이거는 이제 출혈성 반점,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에키모시스라는 거는 되게 큰데 이게 되게 크기가 다양해요. 에키모시스는. 근데 멍이 들어있는 거, 그거를 에키모시스, 브루이징, 브루즈. 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멍들었다는 표현이에요. 멍들었다는 거, 그거를 브루이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제가 처음 본 표현이 있었어요. mottled. 이거 약간 model, 왜 우리 모델 얘기하는 그것처럼 그런데 mottled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요렇게 원래 정상적인 스킨이 이랬는데 이게 블러드 플로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스킨의 색깔이 이런 식으로 여기 그 베스큘라 있는 부분들이 베스큘라를 따라서 이제 이 블러드 플로우가 안 좋아서 주변의 색깔들이 그 보라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엔드 오브 라이프에 점점 가까이 가시는 분들, 점점 펄퓨전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뭐 바소프레서를 쓰는 사람들, 특별히 뭐 바소프레신이나 이런 거를 장기간 쓰고 있으면, 바소프레신을 오래 쓰면 이렇게 손끝에가 다 이제 이 그 청색증처럼 변하면서 아예 네크로틱 체인지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손끝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파란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피부의 상태를 보일 때 환자가 블러드 플로우가 너무 안 좋으면서 펄퓨전이 안 좋아서 엔드 오브 라이프로 가고 있는 상태이구나, 이런 스킨을 마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MOTTLED. 그래서 이거를 모틀드라고 이렇게 처음에 모틀드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마르드예요. 이거를 마르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게 저도 여기 와서 알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고, 자, 스킨은 이렇게 지난번에 프레셔 얼서부터 DTI 그리고 마르드까지 왔고,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액세스가 필요해요. 어떤 액세스? IV 액세스. 우리가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라인이 여기는 이제 뭐 peripheral 라인을 PPB라고 해요. peripheral IV 해서 PPB. 그래서 이거를 게이지가 저희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뭐 18 게이지, 20 게이지, 뭐 22 게이지, 뭐 24 게이지. 게이지라고도 쓰는데 쓸 때 이렇게 샵 표시를 하고 이렇게 써요. 그러면 number 18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요. number 18, number 20, number 22, number 24. Patient have a number 18 on left AC.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환자가 PPB를 가지고 있는데 number 18이 left AC에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거냐면 peripheral line 18게이지가 뭐 left, right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죠. 그리고 이제 FE라고 그러는 건 forearm, 밑에 이제 forearm이고, 안테큐비탈은 이 안쪽에 보면 안테큐비탈 베인을 따라서 넣었을 때, 응급실에서 안테큐비탈 많이 넣잖아요. 베인이 이제 보통 forearm에 많이 없으면 응급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줄임말로 FA, 그 다음에 AC라고 하고, 손에 있는 건 hand라고도 하는데 back of hand라고 써요. back of hand.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넘버로 그냥 편하게 게이지라고 안 하고 넘버로 편하게 부른다는 거. 그리고 또 되게 많은 게 미드라인하고 피크라인이에요. 자, 미드라인하고 피크라인. 뭐가 다르냐. 미드라인하고 피크라인은, 아이고, 이거 닫을게요. 아이고, 빨리 닫을게요. 예. 미드라인하고 피크라인은 여기 보면 피클라인이라는 건 peripheral inserted central catheter 이렇게 부르는데, central catheter는 그 팁이 심장 바로 위에까지, 그러니까 슈프라베나 카바, 이 슈프라베나 카바 상대정맥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슈프라베나 카바나 이건 inferior 베나 카바, 하대정맥 이렇게 바로 심장 위에 있는 심장하고 가까운 팁까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센트럴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뭐 서브클레비언이나 아니면은 뭐 주굴라 베인이나 아니면은 페모럴에서 넣는 게 아니라 페리페럴에서 넣어가지고 센트럴까지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 이렇게 해서 피크 라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피크 라인은 겉에서 보면 삽입하는 부위는 미드라인하고 피크 라인하고 똑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캐세터의 팁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가 좀 다른 거예요. 캐세터의 팁이 이거는 심장 가깝게, 아주 심장 위에까지 바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미드라인은 거기까지 미치지 않아요. 미드라인은 페리페럴에서 시작해서 원위부까지 가기는 하지만 이 팁의 끝이 심장에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센트럴 캐세터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피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는 센트럴 라인에만 베소프레신을 줄 수 있다라고 팔리시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베소프레신 같은 것들이 한번 뭐 익스트라베세이션이나 인필트레이션이 되면 주변에 있는 그 조직들이 완전 다 네크로틱 체인지가 와버리거든요. 그거는 뭐지? 노에피네프린, 리버도 마찬가지예요. 리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줄 때, 특별히 바소프레서,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리는 약을 줄 때 되게 그 병원별로 팔리시가 다 있어요. 그리고 페리페럴 라이너는 뭐 리버를 뭐 몇 유닛까지 줄 수 있다. 아니면은 베이저는 아예 페리페럴 라이너는 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병원별로 팔리시가 있어서 그런 거를 줄 때 우리가 팔리시를 다 확인하고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클라인하고 미들라인은 결국에는 페리페럴에서 들어가는 똑같지만 이 캐셋의 팁의 위치가 다르다. 그리고 원 루멘, 한 가지 루멘 있는 걸 싱글 루멘이라고도 하고요. 두 개의 루멘 있는 걸 투 루멘, 그리고 이제 세 개의 루멘이 있는 걸 그냥 트리플 이렇게 불러요. 근데 대부분 미들라인은 싱글이나 투 루멘을 쓰고 피클 라인도 싱글이나 투 루멘, 그리고 센트럴 라인 이제 뭐 서브클레비언이나 주굴라나 피모랄을 할 때는 트리플이나 아니면은 투 루멘, 그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 좀 달라요. 그렇게 가지고 이거는 두 개가 있으니까 투 루멘인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 이게 이건 피클 라인이다, 이거는 미들 라인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건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센트럴 캐서런은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어서 위치를 컨펌을 받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야 쓸 수 있고, 미들라인은 그렇게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삽입하고 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자, 여기 센트럴 라인이 있는데요. 센트럴 라인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센트럴 라인은 그냥 한 가지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특별히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오니까 tunneled, non-tunneled가 있는 거예요. 터널과 non-tunnel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센트럴 라인 이거 보면 이게 터널이고 이게 non-tunnel이에요.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왜 터널이라고 했고 왜 non-tunnel이라고 했을까? 이거를 이제 이런 프로시저를 할 때 이제 의사들이 이거 프로시저를 하고 이제 옆에서 널스들이 한국처럼 다 어시스트 해주지 않아요. 자기가 혼자 하든지 아니면 도와달라고 자기네가 요청을 하든지, 그것도 한두 가지만. 저 프로브만 건네주겠니? 울트라사운드 프로브만 건네주겠니? 이 정도 하지. 한국에서처럼 다 어시스트 해줘야 되고 다 까줘야 되고 이런 거 안 해요. 자기네가 피고 자기네가 까고, 그리고 이제 그대로 놓고 가지 않고 대부분은 이렇게 치우고 가요. 대부분은 버리고, 아니면 너무 급하면 미안한데 좀 치워줄래? 이렇게 얘기하고 가요. 아니면 어텐딩이 와서 넣고 레지던트가 옆에서 어시스트를 하고, 아니면은 이제 레지던트가 이제 넣으면서 어텐딩이 옆에서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죠. PA가 이런 거 넣잖아요. PA는 알아서 다 하고 자기 혼자 알아서 다 하고 다 치우고 가요. 그래서 간호사가 옆에서 다 시중을 들어줄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할 때.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터널드하고 넌 터널드,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걸 쓰고 있는지. 자, 여기를 보실게요. 여기 이게 터널이고 넌 터널인데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별 차이점이 아닌데 이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인펙션 때문에 그래요. 이게 터널드는 이게 바늘이 들어가면서 피하를 지나가면서 터널을 지나가듯이 지나간다 그래서 터널드라고 해요. 이 스킨 밑으로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이 들어간 입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베인 액세스가 되는 이 위치가 이렇게 길이 좀 거리가 있죠. 디스턴스가 있죠. 이거를 터널처럼 통과해서 베인에 닿았다 해서 터널드라 그러는 거고요. 넌 터널드는 이렇게 스킨 밑으로 통과하는 게 바로 없이 우리가 아이비를 꽂을 때처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베인에 꽂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넌 터널드예요. 터널을 만들지 않고 바로 베인에 꽂았기 때문에. 그래서 터널드가 우리가 이렇게 가이드 와이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얇게 해가지고 깊게 길고 얇고, 그리고 이제 가이드 와이어를 빼고, 이것도 넌 터널드 가이드 와이어가 있긴 한데 조금 더 두꺼워요. 터널드는 조금 더 얇은 거, 우리가 보통 센트럴 라인 트리플 하는 게 이 넌 터널드예요.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래서 터널드가 넌 터널에 비해서 이렇게 좀 디스턴스가 있잖아요. 삽입한 부위부터 베인 액세스 하는 데까지 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터널드가 넌 터널드에 비해서 인펙션 리스크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이 클랩시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이 클랩시가 뭐냐면, 이제 미국에 오시면 클랩시 그 레이트를 막 적어요. 그래서 뭐 센트럴 라인은 얼마 기간 이상 유지할 수 없다. 뭐, 그리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병원별로 팔리시가 다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클랩시, 그 병원 인펙션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클랩시가 Central Line Associated Bloodstream Infection이에요. 이제 그 전에는 Central Line은 이제 베인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가질 수 있을 수 있는 만큼 가지고 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불필요하게 이제 가지고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제 베인에 바로 들어가게 넌 터널식으로 이제 삽입을 하는 경우에 인펙션 리스크가 늘어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방안이 나오게 된 게 터널드인 거죠. 그래서 터널드가 넌 터널에 비해서 클랩시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 대부분은 터널드다. 우리가 쓰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자주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캔서 환자들이 그냥 단순 캔서로 병원에만 어드미션 해가지고 막 그러진 않죠. 캔서가 있는 환자들은 또 다른 이제 그 합병증들이 있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뭐 이제 올간 페일러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드미션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케모포트는 온콜로지나 아니면 이제 온콜로지 아웃페이션 클리닉에서 우리가 그 케모세라피를 하거나 아니면은 약물을 줄 때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 번도 못 보신 분이 있으실까봐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여기에 그 뿔뚝한 게 있는데 이게 뭔가, 이게 페이스메이커인가? 이게 생각을 하시는데 페이스메이커는 보통 왼쪽에다가 달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피하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요 정도 되는 그렇게 조금씩 만져져요. 타원형으로. 근데 이렇게 오른쪽 가슴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 이분은 너무 말라가지고 이렇지만 이렇게 라인까지 다 보이지 않고 동그랗게 이렇게 뭐가 뿔뚝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그게 케모포트인 거예요. 이 케모포트는 그래서 이렇게 베인에서 끌어와가지고 피하에다 심은 거예요. 그게 피하에다 심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할 때는 완전 에이셉틱하게 장갑이랑 다 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클로로헥스린 같은 걸로 다 완벽하게 그 피부를 프랩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거를 후번 니들이라고도 해요. 기역자로 생겼죠. 이렇게 위에는 나비 모양이고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어요. 그게 후번 니들이라고도 하는데 아니면 그냥 케모포트 니들이라고도 해요. 그거를 여기 동그랗게 생긴 요 부분에 직각으로 이렇게 눌러서 꽂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직각으로 눌러서 꽂으면 끝까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니들의 3분의 2 정도만 들어가고 3분의 1은 나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폭 들어가고 그거를 이제 3분의 2 정도 들어가고 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대롱대롱 이렇게 기역자로 매달려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테가덤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고정을 이제 드레싱 하면서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블러드도 저희가 이제 그 드라운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케모 있는 환자들은 이제 응급으로 왔는데 환자가 라인이 하나도 없어. 근데 케모포트가 있어. 그럼 당연히 케모포트를 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있다. 그래 케모포트는 오른쪽에 위치하고 동그랗게 생겼으면서 에이스테틱하게 다 다뤄져야 되고 니들은 3분의 2만 들어가고 어떤 분들은 3분의 2만 들어가니까 이거 눌러가지고 다 늘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3분의 2만 넣는 거예요. 3분의 2만 넣고 3분의 1은 남겨놓는 거지 이거를 막 이렇게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3분의 2만 들어간 상태로 드레싱을 하는 거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거 IO Intraosseous Access, 이거 IO가 골래의 주사예요. 골래의 주사. 그래서 IO, 옛날에는 IO를 이렇게, 지금 이거 드릴이에요. 드릴. 이게 드릴이고 옛날에는 IO를 이렇게 드릴이 아니라 이렇게 찌른 다음에 이렇게 뭐 나사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는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거는 지금 작은 핸드 드릴이거든요. 그래서 요 게이지도 그 연령에 따라서 뼈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뼈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이즈가, 여기는 다 미국은 전부 다 키트가 하나예요. 키트를 하나로만 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 거의 디스포잘이에요. 뭐 이거 하나 까고 이거 하나 까고 이게 아니라 요 이지 액세스 요 키트 하나를 딱 까면 그 안에 요 드릴이랑 그다음에 요 니들이 이렇게 사이즈별로 다 있고 그다음에 요렇게 생긴 요 그 익스텐션 튜브까지 다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걸 딱 까가지고 그 뭐지 이 티비아 그 앞에 그 무릎 바로 밑에 좀 넓은 부분을 뚫는데요. 저 봤거든요. 원래 이거 응급실에서 많이 하는데 이제 저희 중환자실 환자가 바로 왔는데 미드라인 넣을 시간도 없이 환자가 너무 그 뭐지 GI 블리딩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석션으로 이렇게 그냥 석션 이 팁도 안 하고 그냥 석션 줄 그 튜빙으로 막 위아래로 나오는 거를 다 이렇게 그 석션을 해야 될 만큼 블리딩이 되게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XX가 필요해가지고 PA는 옆에서 미드라인이랑 아티리얼 라인을 꽂고 있고 라피드 리스폰스 할 때 팀이 있어요. 그 RRT 팀이 와가지고 환자 이거를 드릴로 드르르르 해서 뚫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와, 그 소리가 아, 이거 뼈가 뚫어지는 소리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드릴로 뚫어가지고 다 넣고 나면, 요렇게 요 위에 있는 요 포트에다가 익스텐션 튜브를 연결해서 리거지를 이렇게 해보잖아요. 블러드 리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로는, 센트럴 라인으로 줄 수 있는 모든 약물을 여기로 줄 수 있어요. 이건 이미 골래 주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소프레신, 그 다음에 너에프네프린, 그 리보, 이런 거 다 줄 수 있어요. 다 줄 수 있어서 요게 인트라오소스 액세스라 해서 IO라고 골래 주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액세스는 위치를 적어줘야 돼요. 레프트, 라이트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그 라인을 액세스할 때는 이 주변으로 내가 이제 플러시라 그러죠. 내가 이제 노멀 셀라인 패턴실을 확인할 때 딱 넣었을 때 인필트레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리크가 되는지, 이게 새는지 안 새는지, 오클로전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그리고 블러드 리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까지 이제 이 펑션에 대해서 패턴십 펑션 이런 거를 다 어세스 해주고, 그거는 내가 다 적지 않아도 병원에 있는 그 EMR 시스템은 다 클릭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해요. 되게 편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실까봐 제가 이걸 일부러 가지고 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센트럴 라인, 미드 라인, 피크 라인, 그 다음에 아티리얼 라인 이런 모든 것들에 저희 병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목요일이 되면 어제 수요일에 삽입을 했던 뭐를 했던 어쨌거나 매주 목요일마다 다 드레싱을 바꿔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무조건 맨데토리예요. 그래서 보면 그거를 할 때 요거 드레싱도 이 드레싱을 하는 키트가 있어요. 이 하나를 딱 까면 이제 드레싱을 제거하는 용으로 한 팩이 있고 그 다음에 드레싱을 이제 새로운 드레싱을 붙이는 게 한 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이오 패치가 뭐냐면 나중에 이 바이오 패치가 다이알라이시스 라인이나 아니면 아티리얼 라인이랑 이렇게 좀 크기가 다르거든요. 이 캐서럴 크기가.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패치 크기가 드레싱 세트에 안 맞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바이오 패치 크기를 이렇게 따로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바이오 패치를 달라 그랬는데 바이오 패치가 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패치가 뭐냐면 요렇게 이 인설션된 그 캐세서 부위에 균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조금 도톰하게 생긴 패치를 끼워 넣는 거예요. 한쪽이 잘라져 있어요.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살살살 돌려가지고 여기를 이제 다른 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이제 에이셉틱한 패치를 딱 해가지고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면서 맨데토리로 정해진 날짜에 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어디든 어디 위치든 어떤 라인이든 이제 peripheral IV 빼고는 IO 이 인트라오소스는 이제 이게 필요 없어요. 왜냐면 거기 붙일 데가 없어요. 여기 이미 다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센트럴 라인, 미드 라인, 피크 라인, 뭐 다이알라이시스 라인 이런 거 전부 다 바이오 패치를 붙인다. 어떤 데는 바이오 패치 말고 그 젤 패치가 아예 내장에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내장에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거를 요즘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뭐 가격 때문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이게 인펙션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 패치를 우리가 바이오 패치라 부른다. 요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자, 그럼 저희가 바이오 패치까지 했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페인이에요, 페인. 이제, 근데 대부분 이제 페인은, 이제 뭐 제이콥, 조인트 커미션이 오거나 이러면 페인 부분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페인 스케일을 주고, 그 PRN 오더에 맞는 페인 스케일을 주고, 1시간 있다가 제 어세스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이제 꼭 확인을 해요. 그래서 매번 매니저한테 전화 받는 거 타이레놀을 주고 나서, 페인 어세스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맨날 전화를 받습니다. 꼭 그 제이콥 그 조인 커미션 할 때가 되면 전화가 맨날 와요. 메시지도 오고 그 페인 어세스 때문에. 그래서 페인을 할 때는 옛날에는 이 PQRST를 전부 다 이렇게 그냥 그 다큐멘팅을 할 때 저희가 직접 다 서술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이제 그 플로우 시트에 보면 아예 딱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페인을 호소할 때 넘버로 이제 할 건지 워드로 할 건지 이제 그 다음에 페이스로 우리가 페이스를 보면서 얼마나 이제 말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할 건지 그리고 이 사람을 재우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또 다른 스케일로 해가지고 점수를 다 클릭해서 넣게 되어 있어요. 클릭해서 넣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 PQRST의 내용들을 다 클릭 해가지고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거 P는 뭐고, Q는 뭐고, R은 뭐고, S는 뭐고, T는 뭐고, 이거를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 차팅에 맞게 그냥 이렇게 그 클릭 해가지고 넣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1시간 있다가 이제 다시 페인 스케일을 다시 재사정해서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넣은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된다. 이제 왜냐면 환자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제 페인을 내가 아무리 뭐 이거를 클릭해서 넣을 수 있다 하더라도 환자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페인에 대해서 물어볼 때 PQRST로 물어볼 때 provocation 뭐 때문에 어떤 게 더 나쁘게 했고 어떤 것 때문에 더 이거를 나아지게 했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 what makes the pain worse or better 어떤 게 네 통증을 더 좋게 해 어떻게 더 나쁘게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가 기침할 때 아파? 아니면은 네가 이렇게 수그렸을 때 아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환자가 난 이럴 때 아파. 그냥 레스팅 할 땐 괜찮아. 근데 내가 조금만 이제 움직이면 아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퀄리티를 물어보는데 퀄리티가 페인 타입이에요. 어떤 식으로 아픈지. 특별히 이제 체스트 페인 같은 경우에는 닥터한테 노티를 할 때 환자가 체스트 페인이 있다 그러면 닥터가 꼭 물어봐요. 어떤 타입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라디에이션 페인 있냐고도 꼭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그 이제 체스트 페인이 있으면서 이제 약간 MI나 이제 그런 식으로 오는 경우에는 이제 되게 샤프하면서 타이트니스하고 어떨 때는 헐번처럼 느껴지면서 레프트 숄더나 암 쪽으로 페인이 있거나 등 쪽으로 방사통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카디악 파트에서 체스트 페인에 대해서 이제 묘사할 때는 이 퀄리티하고 이제 라디에이션, 리전 이런 것들을 되게 조금 잘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환자가 나 약간 feel uncomfortable 아니면은 it is hurt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what type of pain is it?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환자가 이렇게 잘 못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럼 example를 줘야 돼요. 어떻게? Is it sharp? 되게 날카롭게 아파요. dull? 이게 그냥 둔하게 아파요. 아니면 burning? 아니면 헐번? 이렇게 그 식도가 타는 듯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건지 아니면 itching? 뭐 그러면은 이런 데가 쑤시듯이 아픈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방사통이 있냐고 물어보면 이게 그냥 이게 radiate to other area of body 이렇게 물어보기가 어려우면 이거를 그 이제 만약에 체스트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꼭 저는 물어봐요. Is there any pain on left shoulder, back, or any stomach?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특별한 데를 집어주면 환자들이 더 대답하기 쉬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아니라고 그냥 여기 체스트만 아프고 그리고 그냥 널하게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burning sensation, 혈번이 있다고 하면 이 환자가 이전에 먹었던 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리뷰하고 노티할 때 그런 것까지 닥터한테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where is the pain located? And does it radiate to other area of the body?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근데 이제 그냥 전 이걸 다 외워갖고 어디 라디 뭐 다 돼요 이렇게 안 물어보고 꼭 이렇게 부위를 짚어요. 그냥 부위를 짚어주면서 물어보고 왜냐면은 환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 있어요. 이제 굉장히 여기가 아픈 것 같은데 여기도 아픈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좀 짚어주는 편이고 이 severity가 스케일이에요. 점수를 하는데 이거 우리 지난번에 했었어요. 처음 병원 영어 할 때. What is your pain level on scale of 1 to 10? 이거 했었어요. 이거 했었어요. How severe is the pain on a scale of 0 to 10?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때 이거 했었잖아요. What is your pain level on a scale of 1 to 10? 이런 식으로 항상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 넘버를 적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스케일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고 이게 언제 시작이 돼서 계속 아픈지 아니면 intermittent하게 아픈지 이렇게 하는데 when did the pain start? 언제 시작이 됐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계속되는 거 constant. 그 다음에 does it come and go? 이러면은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해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는 does it on and off?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냥 is it on and off?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on and off가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되게 많이 써요. 뭐 PVC가 있다 없다 한다. AFib 있다 없다 한다는 것도 AFib is on and off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pain은 왔다 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does it come and go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is it constant 이러면 이제 지속적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팅하는 데 보면 어떻게 되냐면 continuous, intermittent 이런 식으로 클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클릭하려면 물어봐야 클릭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PQRST를 일단은 물어는 봐야 된다. 물어는 보고 나면 줄 수 있는 통증 약물들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이거의 효능들에 대해서는 언제 시작에 대해서 반감기가 어떻고 이런 거는 굳이 아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적어놓은 이유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통증의 약물이 아닌 되게 익숙하지 않은 약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발음이 되게 헷갈리는 발음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적어왔어요. 그래서 보통 페인 메디케이션은 환자들이 이제 카디악 파티 했을 때는 QT라고 그래서 이 EKG QT 그 인터벌이 너무 prolong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으면 못 쓰는 약물들이 몇 개 있고 그리고 약간 이런 그 약물들이 심장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어서 닥터들이 스탯 오더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PRN으로는 타이레놀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닥터한테 노티하면 한 번 쓸 수 있는 게 스탯 오더예요. STAT. 그리고 스탠딩 오더는 주기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스탠딩 오더예요. 그리고 PRN은 as needed. 필요할 때 줄 수 있는데 이것도 용량하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PRN으로 있으면서 타이레놀 650mg을 PO로 6시간마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환자가 아침 6시에 타이레놀을 먹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12시 그 정오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PRN을 타이레놀을 내고 그 밑에 다른 종류의 조금 더 센 그런 통증 약물을 이렇게 얼터네이티브하게 주게끔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 PRN을 쓰거나 아니면 스탯 오더를 줄 때는 꼭 페인 스케일을 사정하고 그거를 1시간 있다가 재사정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이레놀은 우리가 아세타미노펜이라고도 부르는데 제일 많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펄코셋은 우리나라에서는 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펄코셋 저 때는
저 때는 병원에서 뭐 네메로를 주던지 옥시코돈을 주던지 뭐 타이레놀 요 정도까지였고 몰핀이나 펄코셋은 여기에 오니까 펄코셋을 많이 먹는데 그게 옥시코돈하고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에 섞어진 거예요. 근데 이 옥시코돈하고 아세트아미노펜이 섞여져 있는 용량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실 때는 이거는 P6를 그 약물 그 기계, 약을 열어주는 그 기계가 P6거든요. 그거를 사용하면 반드시 그 정해진 용량의 약만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수하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항상 확인을 하시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옥시코돈 2.5에 아세타민오산, 뭐 아세타민노펜 325mg 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옥시코돈 5mg짜리에 뭐 아세타민노펜 325나 아니면 500mg짜리도 있고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 펄코셋은 각각의 용량을 꼭 확인하시고 주시고 모든 약이 똑같아요. 모든 약이 용량 몇 미리그램을 IM으로 주는지 IV로 주는지 오럴로 주는지 그리고 이전에 주었던 PRN 시간을 확인하고 시간 텀을 확인하시고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트라마롤은 그냥 트라마돌이라고 읽어요. 트라마돌. 그래서 트라마롤을 IM으로도 주기도 하고 IV로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럴 메디케이션으로도 주기도 해요. 피오로. 근데 케토롤락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많이 맞는 케토롤락. 여기도 있어요. 케토롤락 있는데 이 케토롤락의 브랜드 네임이 이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읽으시겠어요? 토라돌? 이렇게 토라돌? 이렇게 읽으시고 싶죠. 이걸 보면 왠지 토라돌 같아 이렇게 하겠지만 토라돌이라고 사람들이 읽지 않고 조리도이라고 읽어요. 조리도. 그래서 A 발음이 왜 E 발음이 나나. 그래서 원래는 발음 그 기호를 보면 이 발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의 조리도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트라마돌과 조리돌이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에 조리돌을 들었을 때 저는 트라마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약을 보면 이게 트라마돌이 아니에요. 이게 브랜드 네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토리돌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약은 케토롤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되게 헷갈리는 게 있어서 이걸 제가 이제 같이 적어 놓은 거예요. 적어 놓은 거고 그래서 토리돌은 케토롤락의 브랜드 네임이다. 트라마돌은 그냥 거의 대부분 트라마돌이라고 읽는다. 그리고 이 T가 시작이 될 때 트라마돌 이렇게 읽지 않고 거의 추 발음이 나죠. 트라마돌 이런 식으로 읽게 돼요. 우리가 트리를 추리라고 하는 것처럼 T가 앞에 발음이 먼저 시작이 될 때는 거의 대부분 발음이 없이 시작이 될 때 그냥 이게 T가 단독으로 올 때는 트라마돌 이렇게 트리 이렇게 얘기하듯이 트라마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헷갈리지 마시라고 요거는 도리도 이렇게 읽고요. 그다음 옥시코돈을 옥시콘틴이라고도 부르고요. 몰핀은 그대로 몰핀이고 하이드로몰폰은 요렇게 읽습니다. 요렇게 읽는데 이거를 다일루디 아니고요. 다일로리 거의 O를 읽으셔야 돼요. AU를 diluted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못 발음을 하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이게 처음에 diluted인 줄 알고 diluted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이게 받는 간호사가. 그래서 그 다음에 한동안은 하이드로몰폰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발음을 다르게 발음하면 그쪽에서 제가 만약에 이제 토라돌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그러면 팍 못 알아듣다가 그러면 조리조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알아먹은 걸로 이야기를 해주 직접 막 그거는 이렇게 발음해야 돼. 그 앞에서 바로바로 지적해 주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이제 그런데 어떤 한 간호사가 근데 네가 이거를 dilute드라고 하면 꼭 희석을 하다처럼 들리니까 dilute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저한테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diluted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간호사한테 가르쳐줘서 고마워.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꼭 diluted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펜타닐은 요즘에 문제 많은 펜타닐. 요즘에 뭐 학생들도 많이 중독이 되고 있다는 펜타닐. 이게 여기서도 그대로 펜타닐이라고 읽어요. 펜타닐이라고 읽고 미다졸람은
약간 페인 컨트롤하기보다는 세데이션 약물이기 때문에 여기다 안 넣었어요. 그래서 미다졸람은 벌세드라고 부르잖아요. 벌세드. 지난번에 했었어요. 그래서 따로 쓰지 않을게요. 미다졸람은 여기서 벌세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거는 통증 조절하는 약물에 그거에 넣기에는 약간 세데이션이 더 되는 약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reatment OUD, Opioid Use Disorder, drug disorder, 아니면 substance disorder 이런 거 전부 다 중독이에요. 중독. 어딕트 된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오더를 보면 메사돈, 이걸 메사돈이라고 해요. 아니면 서복선. 이거 두 개 같은 약 아니에요. 다른 약인데 메사돈이 스탠딩 오더로 every 6 hour, every 4 hour. 서복손도 마찬가지로 every 4 hour 이런 식으로 있는 환자들은 이전에 지금 오피오이드 유즈 디소더가 있어서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메사돈과 서복손을 쓰는 거예요. 이게 메사돈과 서복손이 디펜던트를 줄여주면서 한켠으로는 통증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해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이 오피오이드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또 단순 약물 중독하고 되게 다른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병원에 와서 옥시코돈을 계속 먹다 보니 디펜던트가 생겼다. 왜냐면 이 환자가 뉴로패시가 있어가지고 가바펜틴을 계속 먹고 있었는데 그걸로 통증이 조절이 되지 않으니 결국에는 옥시코돈을 자주 먹게 됐고 그게 디펜던트가 너무 심해졌다. 이렇게 이제 있는 경우에 이 디펜던트 이런 그 오피오이드 유즈 디소더를 치료하기 위해서 메사돈이나 서복손을 쓴다. 그래서 이거는 메사돈이나 서복손이 있으면 이거는 이 OUD가 있는 사람들의 통증을 조절하면서 디펜던트를 그거를 조정하는 용으로 쓰인다. 이거 한 번도 여기 한국에서 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그래 여기 와서 이제 알게 된 걸 알려드리고 자 이제 2장 남았네요. 랩에 대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응급실에서 근무하다가 정말 안 좋은 랩이 있어서 인계를 줘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중환자실이나 아니면 텔레멘토리나 이런 데서는 가끔 이 랩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인계를 줘요. 중환자실을 많이 써요. 그래서 보면 꼭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피쉬본처럼 쓰는데 이게 규칙이 있어요. 내가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막 넣으시면 안 돼요. 이 규칙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소디움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 포타슘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클로라이드 이거는 CO2, 미오앤크레틴 그 다음에 여기는 글루코즈 요 피쉬본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BMP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요거는 CBC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WBC,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 and platele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규칙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바꾸시면 안 돼요. 아무 때거나 이렇게 내가 쓰고 싶은 걸 쓰겠다. 그러지 마시고 요거는 규칙이기 때문에 어디 가셔서 요 피쉬본을 보시면 이거는 랩이라는 것과 각각에 들어가는 수치들이 어떤 수치들인지 아시면 좋고 그 다음에 PTA, PTT-INR 이거는 어디냐 널싱홈에서도 씁니다. 왜냐면 환자들이 와파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헤파린을 많이 쓰죠. 헤파린이 방광기가 짧아서 갑작스러운 프로시저나 아니면 서저리가 있을 때 이 헤파린을 이제 끊으면 2시간이나 3시간 있다가 바로 프로시저나 서저리를 들어갈 수 있지만 엘리키스나 와파린이나 다른 오럴 메디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블리딩 텐던시 때문에 24시간에 48시간이 지나야 그런 인베이시브한 그 프로시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환자가 이제 블러디 티너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트래킹할 때 저희가 PTA, PTT-INR을 이렇게 쓴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2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정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핸드오프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에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랩 이렇게 랩스. 이런 식으로 기본 랩을 CBC하고 BMP는 이렇게 꼭 넣어주는 편이에요. CBC하고 BMP는 꼭 넣어주고 저희는 이제 병동에 EMR에서 환자의 히스토리랑 이런 거를 적어놓고 프로블럼 리스트가 있는 것들을 출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 인계 주기 전에 그걸 출력한 다음에 시스테믹별로 그냥 이렇게 쭉 써서 인계를 줘요. 인계를 주는데 요거를 쓰는 경우는 언제냐면 환자를 이제 ED에서 인계를 받을 때
왜냐면 ED에선 이걸 다 해가지고 출력을 안 해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ED에서 받고 외부에서 환자를 받고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 트랜스퍼 오거나 널싱홈에서 오는 널싱홈도 어차피 ED를 통해서 오니까 그럴 때 요거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diagnosis, history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neuro, CV, respiration, GI, GU, allergy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to do 이제 그쪽에서 넘겨올 때 우리가 blood culture는 못했어. 그럼 니네 병동에서 여기서 오더는 났는데 니네가 못한 것 좀 해줘. 그다음 특별하게 노트 여기에 환자 뭐 패밀리 멤버의 특별한 유의사항, 그다음 환자의 특별한 유의사항, 그리고 belonging에 대해서 뭐 belonging 있었는데 없어졌어. 뭐 이런 것들. 컨설트는 환자를 보다 보면 환자 컨설트가 여러 부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뉴럴로지 문제로 왔는데 GI 블리딩 때문에 GS 컨설트가 났는데 아직 보지 않았어. 그러면 GS 컨설트 펜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고 IV 이게 액세스예요. 그리고 이게 액세스고 테스트는 이 환자가 뭐 MRI가 혹시 있었다든지 MRA가 있었다든지 캐스캔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 적어주고 다른 테스트들의 종류들도 적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어땠는지 적어줄 수 있고 스킨이 브레이크다운이 됐는지 프레셔 얼서가 있는지 DTI, MASD 그런 것들을 적어주고 메디케이션은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럴 메디케이션은 많이 적지 않고 이제 드립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뭐 레이식스 드립이 뭐 5mg per hour 있어요. 20mg per hour 있어요. 또 뮤라민이 뭐 5mg으로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알려주는 거죠. 5 마이크지. 그리고 여기 랩은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hospital cost면 ED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른 병동에서 왔으면 그 병동에서 뭐를 했는지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다이어트 코드 액티비티. 액티비티는 베드 레스트인지 아니면은 이제 OOB라 그래서 out of bed이라서 이제 침대를 벗어나서 체어 피스트라 그래서 의자에 앉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적어주는 거고 이거는 조금 더 심플한 게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찾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만약에 병원에 이제 내가 에이전시 널스로 갔다거나 아니면은 트래블러로 갔다거나 이러면 보통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핸드오프 폼을 꼭 가지고 다녀요. 그 매일매일 다른 병동에 가서 매일매일 다른 환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트래블러들은 자기만의 폼을 늘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잘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인계를 다음번한테 줄 수 있게끔. 그래서 저도 이제 퍼리움으로 다른 병원 갔을 때는 저만의 폼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된 거를 항상 A4에다가 적어서 다녀요. 그리고 인계 주기 전에 차트를 다시 리뷰하고 패스트 메디컬 히스토리랑 그 다음에 지금 환자의 상태랑 컨설트 난 것과 검사 결과를 다 리뷰한 다음에 인계를 줘요. 그래야 그래야 인계하다가 곤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핸드오프 제가 플랜 오브 케어는 EMR에서 다 클릭 이제 해가지고 넣는 거라서 넣지 않았어요. 근데 인계할 때 플랜 오브 케어 이제 그거는 널싱 파트에서 플랜 오브 케어를 해가지고 이제 다큐멘팅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의미의 플랜 오브 케어는 이 사람의 트리트먼트의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의 플랜 같은 걸 적어줘요. 이 환자는 이제 스테미로 왔기 때문에 내일 캐스랩에 갈 거다. 그래서 이제 퍼큐테니어스 인터벤션을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PCI는 뭐 내일 하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플랜 오브 케어에 적어주기도 하고 환자가 뉴럴로직 체인지가 있어서 MRI를 기다리고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트리트먼트의 방향을 좀 적어주기도 합니다. 자, 숨가쁘게 왔죠. 제가 별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50분이 이걸 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끝내야 다음에 이제 다른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계하는 걸로 너무 오래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에 끝내려다 보니까 52분이 됐네요. 이거를 하고 이제 다음번엔 저희는 다시 라지의 인계 영어를 들으면서 이거를 상기시키면서 한 번씩 다시 짚어보는 걸로 할게요. 에휴, 끝났습니다. 그래요. 벌써 저녁이 됐네요.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고 더더욱 영어와 친숙해지시는 그런 날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바이.